신기한 기후학교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님과 함께한 기후 콘서트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노광준 PD님의 손에 잡히는 기후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죠. 미국 몬태나주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했던 기후소송 판결이 이게 획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기후소송이 무엇인지 국내 기후소송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솔루션의 김건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기후소송하면 기후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를 하늘에다 대고 소송할 수는 없잖아 하고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당사자가 있구나, 이해관계가 있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후소송이 뭔지 사실 저도 잘 모르니까 한번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후소송이 무엇인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요. 네네. 이제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일반적인 다른 소송들이랑 다른 점은 이제 당사자가 보통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네. 기후변화 소송은 그보다는 이제 이해관계자나 대중의 인식을 좀 변화시키고 제도 개선을 촉진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를 정할 때는 이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그런 당사자 요건인 당사자 적격뿐만 아니라 네. 이 소송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대표하는지 그런 거를 좀 더 고려하게 되고요. 또 이런 소송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주요 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언론 작업도 활발히 진행해서 이제 이런 이유로 전략적 소송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렇죠. 기후 소송을 하는데 원고가 무슨 이해 당사자인가, 이 사안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본다는 거죠. 당사자 적격이라고요. 그러면 당사자 적격, 그래서 적절한 당사자가 소송을 한다고 해요, 원고가. 그럼 상대가 누구죠? 상대가? 네, 기업? 네. 기후 소송이 이제 상대로 삼는 경우는 크게는 이제 정부와 기업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이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소송과 또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이거를 다투는 소송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을 상대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온실가스를 감축해라 라고 요구하는 그런 소송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잠깐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폭염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충분히 물 섭취하시고요.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를 이용해서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폭염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라고 하니까요.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고 합니다. 충분한 물 섭취,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서 온열질환 예방하고 폭염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기후소송은 원고가 당사자 적격을 따져서 정하고 전략소송으로, 상대는 기업이나 정부가 될 수 있는데 이 기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돼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정부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네. 정부가 그런 사업을 승인해줬다, 그 부분을 문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 활동에 대해서 주로 소송이 또 많이 있겠네요. 만약에 한다고 그렇죠. 하면. 기존에는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더 이제 다수였는데 네. 최근에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고요. 네. 예전에 공유드렸던 그런 그린워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구하는 것도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후소송 케이스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개인과 개인의 소송이 아닌데 기후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미국 몬태나주의 소송은 어떤 유형이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이전에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지만 네. 일단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고요.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의 법령이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아, 정부 법령이 불충분하다는 걸로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네네. 몬태나주 같은 경우는 그 정책법상 이제 주 정부가 화석연료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그런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네.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몬태나주가 이제 석탄가스 같은 화석연료의 주요 생산지다 보니까 그런 조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요. 이제 주 법원은 이러한 환경정책법 조항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그래서 위헌이므로 효력을 잃는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심하니까 주정부는 책임을 져라 하는 그런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요 산업이 석탄가스였네요. 네. 화석연료 주요 생산지가 몬태나주니까 그게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에 그럼 이게 이제 통과되고 나면 몬태나주의 화석연료 산업은 타격을 입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은 1심의 결과가 나온 것이고 네. 이제 항소한다고 주정부가 밝혔기 때문에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이런 평가를 적절히 거쳐서 좀 승인이 된다면 전반적인 기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네, 더 전체적으로는 좋은 결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여기서 재밌는 게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헌법상 권리가 있다는 건데 지난번에 노광준 PD님 손에 잡히는 기후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런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권리가 있지 않았나? 어렴풋이 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셨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런 게 어떻게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헌법에 이제 환경권에 대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또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령상 우리도 그러면은 몬태나주 환경정책법과 달리 어떤 사업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하도록 돼 있나요? 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상 이제 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온실가스도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부 지침상으로도 이제 사업자는 그 온실가스 배출량과 영향을 평가하고 또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법률상으로도 환경부 지침도 있고 법률상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영향을 평가하고 최소화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네, 법령과 규정상 법령과 그렇습니다. 규정상 헌법에는 환경권이 규정돼 있고 법이 좋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법이 이러니까 안 지킨다는 기후 소송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사례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켜진 이제 이미 제정된 법령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몬태나주 소송과 유사하게 이미 정해져 있는 법령이 좀 불충분하다라는 비슷한 논지로 제기된 기후 소송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이제 국내 기후 소송의 대표적 예로는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해서 이제 불충분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가장 유명한 기후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이거 그때 왜 파리 협약 이후에 5년마다 온실가스를 얼마씩 감축하자 약속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이걸 달성하려면 지금 중간 목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뒤로 가거나 완화되고 있다는 그 네네.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누가 누구한테 기후 소송을 한 건가요, 이게? 이게 이제 일단은 그 탄소 중립 기본 법령에서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법령에 따르면은 정부가 이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만큼 감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네네. 이 감축 목표가 부당하게 낮아서 이제 미래 세대나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청소년들을 주축으로 해서 최초로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언제 됐나요? 이게 저는 모르고 있어요. 2020년에 최초로 제기됐고 그랬군요. 네, 올해까지 이제 5개의
주요 내용은 비슷하게 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6월에 나온 뉴스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게 비슷한 건으로 5개가 각각 다른 원고들이 지금 제기를 네, 한 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럼 이 5건이? 네, 이게 아무래도 주요 내용이 유사하다 보니 같이 동시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2020년에 처음 제기했던 분들은 지금 3년 반째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청소년이었던 분 중에 이제 성인이 되신 그렇죠. 분도 대학생 계시죠. 된 사람도 네. 있고 막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걸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다른 헌법재판소의 어떤 다른 기관에서 뭔가를 주장하거나 계속 네. 그냥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 안 하면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래서 시민단체들도 네. 이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네네. 계속 그런 결정을 촉구하고 이번에 몬테나주 판결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그런 좀 적극적인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또 올해 6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한 내용의 결정을 헌재에 전달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요. 올해 6월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나요? 네. 이게 위헌이라고. 그렇죠. 2030년까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사실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다, 너무 불충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네. 실제로 이미 정해진 것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거는 맞는지 그런 비판은 계속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낮은 목표지만 그것도 지금 네네.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태면 그러면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결정해 주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헌법 소원 말고 또 다른 기후 소송들은 없었을까요? 오늘 이제 추가로 소개드리고 싶은 국내 기후 소송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제기된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취소 소송인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손잡기에서도 전기세 얘기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전기요금 이야기 들었었는데요. 네.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되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앞으로 전력이 얼마만큼 쓰일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발전원을 통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킬 것인지 네. 즉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장기 행정 계획인데요. 이 계획에 따라서 석탄, 가스, 재생에너지 중 어떤 산업이 활성화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발전원을 통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전력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측면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네. 그런데 이게 취소 소송이 일어났다는 거는 수급 기본 계획이 재생에너지를 그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일어난 거겠죠? 어떤 내용이어서 이게 취소 소송까지 간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예측해 주셨는데요. 이제 주요 쟁점이 발전원별의 발전량 비중 가운데 이제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부분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그 탄소 중립 기본법상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제 2021년에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에 따르면 이제 2030년까지 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30.2%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올해 발표된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할 만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아까 왜 당사자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이거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이제 기후 측면에서 연관이 있다 보니까 같이 원고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원고가 돼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건가요? 그렇죠. 정확히는 산업부 장관을 산업부. 피고로 해서 산업부 장관을 피고로 해서 여러 시민단체분들 또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종사자분들 이런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이 취소 소송의
쟁점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쟁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생에너지 발전량 재생에너지를. 비중을 줄였다라는 게 주된 네. 쟁점이었고요. 네네. 또 그게 줄어든 것 그런 내용상 하자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절차상으로. 네, 이제 전력 수급 기본계획 확정안이 공개되기 전에 네. 이제 환경부가 네. 산업부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또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도 좀 검토를 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확정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30.2%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 2030년까지. 그런데 그거를 21.6%로 훅 줄인 거네요. 목표치를. 그렇죠. 그렇게 훅 줄여서 근데 이것도 알고 봤더니 환경부에서는 의견을 냈는데 그게 충분히 수렴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네, 충분하게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이것은 위법이다 하고 소송이 제기된 거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소송이 이렇게 저는 활발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정도면 뉴스에 많이 안 나와서 우리가 많이 모르는 거지 이렇게 활발하게 기후 소송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개인적인 질문. 제가 지난주에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님 나오셨을 때 김건영 변호사님 질문을 드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나보다 더 잘 알면서 괜히 물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후솔루션 가면 정말 이쪽으로 쟁쟁한 기후소송이나 이 전반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법조인들이 젊은 법조인들이 쟁쟁하게 모여 있다. 그래서 대사님이 그분들한테 오히려 배울 게 많다 그러셨는데요.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님이 그런 분인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혹시 기후소송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게 계신지 아니면은 준비하고 있는 기후소송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일단 강금실 기후대사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그런가요? 조금 부끄러운데요. 네, 저희 단체에 굉장히 많은 청년분들께서 열심히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활동을 해주고 계시고 네. 이제 연구원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이 네. 이제 연구를 한 내용을 가지고 법적 쟁점을 찾아서 저희 소송팀에서 변호사분들이 같이 좀 소송이나 법적 조치들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 관여하고 있는 소송도 있고 지금 네. 계획 중인 소송도 있는데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에너지와 이제 재생에너지와 전력 시장에 관련된 분야이다 보니까 네네. 이 전력 수급 기본계획 취소 소송과 유사한 그런 내용을 다루는 소송들을 진행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제기되기 전이어가지고 네, 그럼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말씀드리기가 거는 어렵고요. 예, 구체적인 네. 건 말씀 안 하셔도 또 되고. 진행이 되고 네. 소제기가 되면 여기 예. 나와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력 수급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군요. 젊은 청년 연구원 법조인들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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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끝으로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 있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국내 기후 소송은 이제 해외에서 내려진 그런 주요 판결들에 비해서 이제 주요한 판결이 아직까지 헌법재판소도 결정을 유보하고 안 하고 있고, 있고, 네. 잘 없다 보니까 좀 국내 기후 소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이 더 적극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소금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늘의 기후에 나와서 우리나라 기후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늘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노래 듣고 또 잠시 후에 뵙죠. 세비지 가든입니다. Truly, Deeply, Madly.